1962년, 당시 영국 런던.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태동하고 세상은 모더니즘과 팝아트의 새로운 물결에 환호하던 시기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런던 남부의 배터시. 철거를 앞둔 빈민가지구.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허름한 집의 가벽 뒤에서 한 건설 인부가 철거 직전의 주택을 정리하던 중 벽난로 뒤쪽 틈새에서 기묘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부는 그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낡은 그림 하나를 들고 킹스로드의 한 골동품 가게로 들어서게 됩니다. 먼지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가로 세로 1.2m의 거대한 캔버스. 그런데 그가 원한 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그림을 감싸고 있는 금박 액자가 쓸만해 보였기 때문에 고물상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귀찮다는 듯 그림을 힐끗 쳐다보고는 무심하게 가격을 매깁니다. 50파운드. 당시 환율로 약 140달러. 가게 주인은 캔버스를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구닥다리 빅토리아풍 그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당시는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은 지나친 감상주의, 가식적인 낭만이라며 조롱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도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그림이 그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먼지를 닦아내자 그 캔버스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주황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잿빛 런던의 안개를 단숨에 찢어발길 듯한 그 색채. 칙칙한 잿빛 런던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마치 태양의 파편을 그대로 떼어다 놓은 듯한 거대한 오렌지빛 화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이 발견되었을 때 미술계는 경악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름 없는 삼류 화가의 습작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예술계를 호령했던 절대군주와 같았던 프레데릭 레이튼 경의 마지막 걸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의 런던. 프레데릭 레이튼은 영국 미술계의 주피터 제우스 2호로서 군림하는 황제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5개 국어에 능통한 지성, 막대한 부를 가진 그는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원장으로서 18년을 재임했습니다. 그는 영국 화가 역사상 최초로 귀족, 바론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조차 그의 그림을 사들였고 런던의 상류사회는 그의 저택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레이튼의 저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수천 장의 공작색 푸른빛 타일로 장식된 아랍홀은 그의 탐미주의적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고전주의의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집, 레이튼 하우스는 그의 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푸른 타일로 장식된 아랍홀, 런던의 잿빛 하늘을 비웃기라도 할 듯이 쏟아지는 스튜디오의 자연광. 이곳에서 매주 열리는 파티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과 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술의 유일한 목적이다. 도덕적 요혼이나 서사는 필요 없다.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 탐미주의 운동의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레이튼은 고대 그리스의 완벽한 인체 비율을 르네상스의 색채를 결합해 대영 제국의 영광을 신화적이고 고전적인 형태로 캔버스에 구현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땀을 흘리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 영원한 올림포스의 신들과 같았습니다. 레이튼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조차 약속 일정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감정의 기록이 전무한 삶, 그것이 레이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연출된 무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공인 레이튼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 스캔들 하나 없는 깨끗한 사생활.
하지만 그 완벽한 갑옷 틈새로 뜨거운 용암과 같은 열망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차가운 대리석 같았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유일한 존재. 그녀의 이름은 도로시 댄이었습니다. 레이튼의 오랜 뮤스였던 도로시 댄. 도로시 댄은 빈민가 출신으로 레이튼에 의해 발탁되어 고전적인 여신으로 재탄생한 비극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도로시 딘. 그녀의 본명은 에이다 앨리스 풀런. 런던 빈민가 출신의 노동자 계급 여성이었습니다. 레이턴이 48세 때 19세의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레이턴이 사망할 때까지 17년간 그녀는 레이턴 예술의 영혼이자 실체가 되었습니다. 레이턴은 그녀에게서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로시 딘이라는 예명을 세워주고 연기 수업을 받게 했으며 그녀가 무대 배우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치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를 규전해둔 말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고고한 레이턴 경이 하층민 모델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레이턴은 침복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귀족 화가와 빈민가 출신 모델의 결합은 상상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을 때니까요. 하지만 불타는 6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레이턴은 수십 장의 드로잉을 남겼는데 그 중에는 도로시가 나체로 잠든 모습을 그린 스케치들도 있습니다. 그 선들은 해부학적 관찰을 넘어섭니다. 잠든 여인의 숨소리, 체온, 살결의 떨림까지 잡아내려는 듯한 밀접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어쩌면 레이턴에게 이 그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가장 은밀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녀를 캔버스라는 영원한 감옥 속에 가두어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열망. 그러나 이 그림 속 도로시의 자세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녀는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레이턴과 도로시의 만남은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형과도 같았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부를 가진 50대의 독신 남성 화가와 가난하지만 눈부신 미모를 가진 20대의 모델. 그의 작품 속에서 그녀는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미술 심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림 속 여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관찰자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죠. 이것은 가장 친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잠들어 있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대상,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느껴지죠. 이 그림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금기가 녹아 있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해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사랑,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억눌러야 했던 육체적 욕망. 레이턴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열망을 붓끝으로 달래며 그녀를 영원히 깨지 않는 잠 속에 가두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그림에 6월, 주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달. 하지만 그 6월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정점에서 가장 뜨겁지만 그 순간부터 추락은 시작됩니다. 레이턴은 자신의 생명이 불꽃처럼 사그라들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 순간을 이 캔버스에 영원히 남겨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색채입니다. 레이튼은 지중해에 자결하는 태양을 캔버스에 가두기 위해 수십 번의 배합 속에서 독창적인 오렌지색을 만들어냈습니다. 반투명하면서도 빛을 머금은 듯한 이 색채는 당시 영국 미술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하고도 모더니스트적인 시도였습니다. 화면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주황색. 이것은 살구색이기도 하고 황금색이기도 하며 석양의 붉은색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비평가들은 이 색을 두고 너무나 강렬해 눈이 멀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주황색은 에너지와 활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색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오렌지색과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에 압도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레이턴이 숨겨놓은 섬뜩한 상징주의적 암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 여인의 머리맡에는 짙은 붉은색 꽃이 피어있는 나뭇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협죽도라는 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이 아름다운 꽃은 사실 잎부터 뿌리까지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식물입니다. 식물학적으로 협죽도는 섭취 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식물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꽃말 사전에서 협죽도는 주의 혹은 위험을 뜻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종종 달콤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늙고 병든 자신의 육체를 혐오했던 레이튼은 캔버스 속 여인에게 독이 든 꽃을 바침으로써 그녀를 영원히 늙지 않는 세계로 떠나보낸 것과 동시에 레이튼 자신이 꿈꾸던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한 메타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입은 드레스는 레이튼 특유의 젖은 드레이퍼리 기법이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얇은 천은 여인의 풍만한 육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허벅지의 탄력, 가슴의 곡선, 늘어뜨린 팔의 무게감은 명백히 에로틱합니다. 레이튼은 평생을 아름다움의 숭배자로 살았지만 그 끝에서 아름다움과 죽음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정지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곧 죽음 충동, 타나토스입니다. 잠의 신 히프노스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레이턴에게 잠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잠은 곧 죽음의 예행 연습이자 영원한 안식의 은유였습니다. 레이턴은 맹독을 품은 협죽도를 통해 이 달콤한 수면이 언제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녀의 몸은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순환의 배치, 팔은 머리를 감고 다리는 가슴으로 끌려당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아의 자세이자 동시에 시신의 자세입니다. 대리석 벤치 위에서 터 뒤쪽으로 배까지 올리고 팔을 기하학적으로 꺾어 머리를 곤 이 자세는 기이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 포즈는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수면 자세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연출된 조각상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소개로 회귀하려는 태아의 생명력과 무덤 속에 갇힌 시신의 차가움이 이 하나의 자세 안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배경을 보면 지중해 바다 위로 태양이 녹아내리듯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태양은 떠오르는 일출일까요? 아니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일몰일까요?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오렌지빛 화염은 생명의 절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재만 남기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로 위장한 프레데릭 레이턴 자신의 위대한 장례식이었자 대영제국과 고전주의 미술이 맞이할 찬란한 일몰에 대한 묵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완벽주의자 프레데릭 레이튼이 임종 직전까지 붓을 놓지 못한 이유, 그것은 다가올 예술의 몰락과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인간이 닿을 수 있는 최고의 미를 캔버스에 새겨넣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짚어질수록 레이튼은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갈구했습니다. 그는 캔버스 위에 태양을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색은 오렌지,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정도로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위험한 색이었습니다. 그는 사피트 사각 캔버스 안에 한 여인을 가둡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완벽한 비율, 하지만 현실의 여인처럼 부드러운 살결. 그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도를 분석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죽음과 잠의 경계죠. 레이튼은 자신이 곧 맞이할 영원한 잠을 가장 아름답고 에로틱한 형태로 승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탐미주의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그림이 어떤 도덕적 교훈을 줄 필요는 없다. 오직 숨막히게 아름다우면 그만이다. 레이튼 경은 평생 자신의 감정을 숨겼지만
죽음 직전 남긴 이 그림을 통해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닿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자 사라지는 아름다움을 붙잡고 싶은 인간의 처절한 집념이었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알 수 없는 슬픔에 매료될 뿐입니다. 20세기가 도래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참호 속에서 독가스를 마시고 기관총에 난자당하는 현실을 목격한 인류에게 레이튼의 그림 속 고상한 아름다움은 기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신화 속의 이상향을 믿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습니다. 1910년 11월, 인간의 성격이 변했다. 예술은 이제 아름다움이 아닌 충격과 파괴, 그리고 내면의 부조리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피카소, 뒤샹, 달리, 새로운 우상들이 등장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은 감상적이고 위선적인 키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레이튼의 걸작들은 미술관 벽에서 끌어내려져 지하실로, 벽시장으로, 곰팡이 핀 창고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수천 파운드를 호가하던 그림들이 액자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후 그림은 1900년대 초반 몇몇 수집가의 손을 거치다 1930년대 이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1962년 런던 킹스로드의 그 먼지 쌓인 가게에서 발견될 때까지 약 30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누군가의 다락방에 처박혀 있었을지 어느 싸구려 호텔의 로비에 걸려 있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잊혀진 계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태양왕의 유산은 어둠 속에 갇혀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했던 아름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1962년 빈민가의 가짜 벽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출된 이 그림은 런던의 한 작은 갤러리 구석에 전시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의 콧대 높은 갤러리스트들은 이 유행진한 빅토리아 시대 그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격표에는 단돈 수십 파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무명의 작곡가였던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우연히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는 단번에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50파운드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집에 그런 빅토리아 시대 쓰레기를 들일 생각은 마라. 웨버가 돌아선 후 이 그림은 다시 어둠 속에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갤러리에 들른 한 남자는 이 그림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사업가이자 훗날 주지사가 되는 루이스 A. 페레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기적을 준비합니다. 당시 갤러리 주인은 이 그림을 1만 달러 미만에 내놓았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였지만 140달러보다는 오른 가격이었죠. 페레는 그림을 보자마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행이나 비평가들의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압도적인 아름다움만이 보였습니다. 1963년 당시의 푸에르토리코의 정치가이자 사업가였던 루이스 페레가 유럽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며 자신의 고향에 세울 미술관을 위한 작품을 찾고 있었던 페레는 런던의 갤러리 구석에서 이 강렬한 오렌지색과 마주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비평가들은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저런 유행진한 그림을 사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페레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본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그림은 너무나 더워서 런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나라 푸에르토리코로 와야 합니다. 유럽의 모더니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안목을 가졌던 페레는 먼지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캔버스의 오렌지빛 화염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비평가들이 이 그림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내 눈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페레는 불과 2,000파운드에 이 그림을 구매했고 이 그림은 이렇게 춥고 우울한 런던을 떠나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영원한 태양이 느릿쬐는 푸에르토리코의 폰세 미술관에 새로운 둥지를 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대영 제국의 태양은 저물었지만 그 제국의 화가가 마지막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오렌지빛 태양은 지구 반대편의 카리브해 섬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진정한 걸작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런던의 골동품 가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림, 영국의 칙칙한 안개 속에서 질식하고 있던 불타는 6월은 뜨거운 태양의 나라 푸에르토리코, 카리브해의 태양 아래서 비로소 본래의 빛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후반이 되자 모더니즘의 차가운 지성이주의에 지친 사람들은 다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미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그림은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주요 미술관들이 가장 대여하고 싶은 최고의 마스터피스가 되었습니다. 1896년 1월의 어느 차가운 겨울밤, 대영 제국의 심장부, 런던 홀랜드파크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예술계의 제왕이자 로열 아카데미의 종신 회장, 그리고 화가로서는 최초로 귀족 자규를 받은 프레데릭 레이턴 경이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은 위대한 거장의 죽음 그 자체보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 쏠렸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완벽한 통제력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은폐했던 이 고결한 신사가 도로시 딘이라는 한 평민 출신의 젊은 여성에게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5,000파운드와 막대한 신탁기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캔버스들, 이 모든 경이로운 예술품들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여성이 존재합니다. 붉은 머리칼, 우수어린 눈빛, 고전적인 턱선을 가진 여인. 그녀가 바로 도로시 딘입니다. 본명은 에이다 앨리스 플런. 런던 빈민가 출신의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대영제국 최고 거장의 완벽한 뮤즈가 될 수 있었을까요? 1879년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마치 철저히 계산된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던 20세의 에이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전전하며 모델 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49세의 레이턴은 이미 올림포스의 정상에 군림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레이턴의 스튜디오 문을 두드린 굶주린 소녀를 본 순간 거장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레이턴은 훗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숨쉬고 있네. 런던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완벽한 아프로디테. 나는 그녀를 조각할 것이고 그녀를 통해 영원을 그릴 것이네. 그날 이후 에이다 앨리스 플러는 죽고 고전적이고 우아한 이름 도로시 딘이 탄생합니다. 레이턴은 단순히 그녀의 육체를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발음 교정, 문학, 연기,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피그말리온이 상아로 조각상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듯 레이턴은 가난한 런던 소녀를 철저히 해체하고 완벽한 여신으로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변신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술가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로 만들어버리는 아름다운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이튼의 스튜디오는 드로시에게 신전이자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1880년대 내내 그녀는 레이튼의 북끝에서 그리고 미술 사상 가장 매혹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혐의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림 속 그녀는 항상 잠들어 있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결코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수동적이고 완벽한 객체. 레이튼의 작업 방식은 집요하고도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도로시에게 고대 그리스의 튜닉을 입히고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통제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10시간 이상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고통스러운 포즈를 요구했습니다. 드로시의 일기장 한 구석에는 당시의 억눌린 감정이 파편처럼 남아있습니다. 프레드릭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빛을 반사하는 질감이요. 슬픔을 상징하는 곡선일 뿐이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도로시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트는 그녀의 가족을 부양하는 절대적인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로시의 여동생들까지 스튜디오로 불러들여 모델로 삼았고 그들의 생계와 거주지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예술적 권위로 얽힌 이 관계 속에서 도로시는 점차 레이튼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비평가들은 레이튼의 캔버스 위에 구전된 도로시를 향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완벽한 고전적 미의 현현. 그러나 캔버스 밖의 도로시는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레이튼은 그녀를 상류사회의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식적인 연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스튜디오의 닫힌 문 뒤에서만 여신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이 철저한 분리와 고립은 훗날 도로시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녀의 피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화가와 모델 혹은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선에 머물렀을까요?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인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을 둘러싼 소문은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30살의 나이 차이, 평생 독신을 고집한 권위 있는 귀족 화가와 그의 스튜디오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젊은 여성. 호사가들은 그들이 은밀한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 결속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유했던 비밀의 정오는 훨씬 더 깊고 어둡고 복잡한 정신 쌍둥이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레이트는 도로시를 통해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젊음과 비극적 아름다움을 대리 체험했습니다. 반대로 도로시는 레이튼의 권력과 지성을 흡수하며 신분 상승의 욕망을 키웠습니다. 그 욕망의 분출구는 바로 연극 무대였습니다. 도로시는 단순한 그림 속에 박제된 뮤즈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대사를 내뱉는 셰익스피어의 여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레이튼은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연기 교사를 붙여주고 극장의 후원자가 되어 그녀를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의 이면에는 통제광적인 레이튼의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시가 무대에서 입을 의상을 직접 디자인했고 그녀의 동선과 억양까지 간섭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도로시, 무대 위에서 그대는 슬픔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그 자체가 되어야 해. 나의 캔버스에서 그대가 보여줬던 그 완벽한 정적을 무대 위에서도 유지해야 하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도로시의 미모에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녀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도로시 D는 아름다운 조각상이지만 조각상은 말할 수 없다. 대중은 레이튼이 창조한 침묵하는 뮤즈를 원했을 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인간 도로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의 실패가 거듭될수록 도로시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고 역설적으로 레이튼이라는 창조자에게 더욱 병적으로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면서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기형적인 예술적 공생관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 중반, 강철 같았던 레이턴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장 협심증이 그를 덮쳤고 붓을 쥐는 손은 떨려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스튜디오에서 레이턴은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필생의 역작을 완성합니다. 오렌지빛 드레스를 입고 둥글게 몸을 만 채 깊은 잠에 빠진 여인. 그것은 곧 다가올 영원한 수면, 즉
죽음에 대한 레이턴의 은유이자 자신이 떠난 뒤 영원히 박제될 도로시에 대한 마지막 헌사였습니다. 1896년 1월 24일, 빅토리아 여왕은 그에게 예술가로서는 전무후무한 남작자귀를 수여합니다. 그러나 레이턴 남작의 영광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의 사랑하는 아카데미에 나의 모든 사랑을 전해다오 였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의 유언장에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레이턴이 자신의 직계 가족들을 제쳐두고 도로시 딘과 그녀의 자매들에게 무려 5,000파운드의 현금과 5,000파운드의 신탁기금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유산은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거장에 숨겨진 정부, 예술을 빙자한 추악한 스캔들. 영국 상류사회는 레이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도로시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도로시는 거장의 명예를 더럽힌 천박한 빈민가 출신의 꽃뱀에 불과했습니다. 레이턴이 남긴 천문학적인 돈은 도로시에게 안락한 미래를 보장하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황금 족수였을까요? 레이턴은 죽으면서 그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프레드릭 레이턴이 없는 세상에서 도로시 딘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창조주가 사라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피조물. 그녀의 손에 쥐어진 막대한 유산은 결코 열어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레이턴이 사망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도로시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덮친 것은 지독한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녀의 모든 일상은 레이턴의 시선과 지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를 마주하는 것은 런던 빈민가의 에이다도 무대 위의 화려한 여배우도 아닌 오직 레이턴의 그림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산으로 받은 막대한 돈을 쥐고 다시 연극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거장의 막대한 돈을 상속받은 스캔들의 주인공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극장에는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고 도로시는 무대 뒤에서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남긴 돈은 저주다. 이 금화들은 프레드릭이 내 피부 속에 박아놓은 납덩어리들이다. 숨이 막힌다. 그가 죽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의 캔버스 안에 갇혀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육체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벌막염과 극심한 합병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름다웠던 고전적 턱라인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붉은 머리카락은 생기를 잃고 부서졌습니다. 레이턴이 그토록 찬미했던 완벽한 아프로디테의 육체가 현실의 병마 앞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과 여전히 그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철없는 자매들 뿐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점차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팅크에 의존하며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레이턴의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도로시, 고개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슬픔을 머금은 눈으로. 죽은 레이턴의 목소리가 환청이 되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1899년 2월 27일, 프레드릭 레이턴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년 만에 도로시 딘은 런던의 한 우울한 방에서 40살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한때 대영국 최고의 화가가 숭배했던 완벽한 뮤즈의 최후치고는 너무도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유산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졌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도로시 디인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지워져 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미술 예호가들은 프레드릭 레이턴 앞에 서서 그 숨막히는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캔다스 속의 여인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늙지 않고 썩지 않으며 완벽한 자태로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술은 불멸을 쟁취했지만 우리는 이 찬란한 오렌지빛 물감 뒤에 가려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소멸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레드릭 레이턴과 도로시 딘, 그들이 공유했던 비밀의 정원은 결국 한쪽의 희생을 양분으로 삼아 피어난 식인꽃과도 같았습니다. 레이턴은 예술이라는 이름의 압도적인 권력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박제했습니다.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유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평생을 자신의 그림자로 살게 한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자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세계 안에 묶어두려는 마지막 통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도로시 디는 예술의 재단에 바쳐진 아름다운 재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이턴을 만나 신분 상승과 부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만의 삶을 철저히 압수당했습니다. 거장의 죽음과 함께 피조물 역시 존재 이유를 잃고 급격히 붕괴해버린 그녀의 삶은 진정한 주체성 없이 타인의 욕망에 의해 빚어진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입니다. 올림푸스의 황혼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는 불멸의 명성을 얻었고 완벽한 뮤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붓터치와 낭만적인 신화 뒤에 감춰진 두 사람의 파괴적인 결속. 그것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캔버스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도로시 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화려한 감옥 안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으로 행복했습니까?